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용 장비 평가를 위해 한국에 온 노르웨이 여군 중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지 단 2주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박진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서울 한복판 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프러포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외국인 여군이 처음 만난 지 겨우 몇 주 된 한국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다니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심지어 국경조차 뛰어넘은 이 놀라운 사랑.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가운 강철보다 뜨거웠던 그들의 만남.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바 솔베르그입니다. 노르웨이 육군 중사로 저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어두컴컴한 거리로 나섭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숨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두꺼운 군용 코트를 입고 턱 끝까지 지퍼를 올린 채 막사로 향합니다. 눈으로 덮인 인도를 밟을 때마다 부츠는 바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막사 안에 들어서면 금속 냄새, 오래된 커피향, 그리고 히터 돌아가는 소리와 병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저를 맞이합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무기는 109 시리즈 자주포입니다. 서방권에서 널리 쓰이는 포신이 긴 궤도형 무기죠. 공식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주 훈련 때는 아예 포탑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산속이었고 총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눈 속에서 해동될 때까지 무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발가락은 얼음덩어리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투 상황이었으면 누군가는 다쳤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낡은 무기에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제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총을 직접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이 나서야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니까요. 며칠 뒤 한센 소령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소령님의 사무실엔 눈 덮인 산맥과 푸른 침엽수가 펼쳐진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최신 국방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소령님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그 지점에서 붉은 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베르그, 소령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야. 자네가 기술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확인하고 와야겠어. 실전 운용자의 눈으로 말이지. 한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익숙했지만 그들의 무기 체계는 전혀 몰랐습니다. K9이라는 자주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낯선 땅이었죠. 하지만 제 직업은 전투와 생존입니다. 제 책임은 동료 병사들의 안전이고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한다. 소령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과 직접 만나고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자네가 느낀 그대로 평가해서 보고해. 필요한 건 솔직한 피드백이야. 사무실 문을 나올 때 제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출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임무가 제게 주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대안이 있을까? K9이 이 고장 잘 나는 109보다 믿을 수 있을까? 가방에 방한복과 여분의 장갑, 기록용 노트북을 챙기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몇 번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뭐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몇몇 동료들에게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 가면 군대 식단 맛 좀 보고 와.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 아니, 이번 임무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될 무기를 고르는 일이고 생명을 지키는 무기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 그게 제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노트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직접 확인할 거야. 배우고 판단하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 병사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저는 극지 훈련 중 포탑이 멈춘 그날의 분노와 결심을 안고 K9 자주포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회색 사무용 건물 2층 회의실. 자동문이 닫히자마자 내부는 차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엔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7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폴더와 노트북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어 발음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 귀엔 살짝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어두운 정장에 슬림한 노트북 하나만 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군더더기 없는 동작. 그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그의 영어는 한국 억양이 약간 섞였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말투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화면에 연결했고 곧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무기 마케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늘 보던 화려한 영상과 허황된 약속들. 하지만 박진우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저희 K9은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모래폭풍 속에서도 포신은 멈추지 않죠. 해발 4,000m 고산지대에서도 기동 가능합니다. 그는 차분했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읊을 뿐이었는데 그 수치들이 저에겐 생생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스크린엔 실제 테스트 장면들과 자료들이 나왔고 한눈에 이해되는 온도, 그래프, 환경 조건, 그리고 실전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증이었습니다. 영하 30도, 50도, 사막, 고산지대. 모든 조건에서 살아남은 무기라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무기는 병사들을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그가 말하며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영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무기의 본질이 방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K9을 혹한 속에서 실제로 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겨울 야간 사격 훈련을 했고 그때 이 무기를 직접 쐈습니다. 손은 얼었지만 무기는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주 전 산속에서 제 자주포가 얼어붙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고 전우들은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상황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엔 눈밭 위에서 K9이 포탄을 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 발. 전부 명중. 진동이 화면을 흔들었고 제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설계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전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 그 단어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와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다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안도감. 이 무기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퍼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젖은 눈이나 비에서 정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3단계로 관리합니다. 배수 시스템, 방습 처리, 현장 예열 매뉴얼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특수 재질로 마감된 케이블과 부품들은 결빙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말 하나하나가 준비된 답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우 씨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말 그대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씨.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베르그 중사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후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이론이 아닌 증명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군인을 이해하는 나라. 그리고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닌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두툼한 방한 재킷을 걸쳤고 지퍼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찬 공기가 뺨을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입 밖으로 피어올랐고 그날의 공기는 날카롭게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무기를 실제로 제 손으로 다뤄보는 날. 서울 외곽의 군 시험장, 깊게 눈이 덮인 야지에서 이뤄지는 진짜 테스트였습니다. 군용 트럭에 탑승하니 박진우 씨와 2명의 한국 기술자가 동승해 있었습니다. 트럭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달렸고 도로 양옆엔 높이 솟은 소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덮인 눈이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고 고요한 풍경은 마치 군인의 심장처럼 긴장감과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눈밭 위에서 살아 숨쉬는 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궤적을 봤습니다. 장갑차 바퀴 자국이 눈 위에 깊게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서 K나 인자주포 한 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무광택의 강철 차체, 반사되는 아침 햇살, 넓은 궤도 그 존재감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마치 준비된 생명체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가 저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포신입니다. 고압 발사를 견디도록 열과 압력에 최적화된 강철로 제작됐습니다. 그는 측면 패널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사격 통제 컴퓨터입니다. 표적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포신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의 영어는 분명했고 기술은 실전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금속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장비는 눈보라든 사막이든 문제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격 체험 순서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발사하는 시간입니다. 포탑으로 올라가자 의외로 내부는 따뜻했습니다. 좌석은 쿠션 처리되어 있었고 조작 장치는 직관적이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작은 관측창으로 바깥 사격장이 보였습니다. 멀리 강철 표적이 놓여 있었고 흰 눈밭 위에 적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베르그 중위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자주포의 회전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포신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조준선이 목표물에 정확히 맞춰졌고 방아쇠는 제 손가락 아래 있었습니다. 이 한 발이 전부였습니다. 단순한 사격이 아니라 신뢰의 검증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주변의 눈이 흩날리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반동은 발밑에서부터 몸 전체로 전해졌고 헬멧이 울릴 정도의 진동이 머릿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용된 포탄 껍질이 배출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차올랐고 다시 한번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쾅, 쾅. 세 발 전부 명중. 포격이 끝날 때마다 하얀 들판을 가로지르는 메아리가 퍼졌습니다.
포신에서 터져나오는 화염이 공기를 갈랐고 메마른 폭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었구나. 이 무기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구나. 포탑에서 내려오니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주포 주변을 천천히 돌며 다시 한번 그 금속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아, 이 강철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K9 자주포의 혹한 테스트가 끝난 뒤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시죠. 가까운 전통 찻집에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좁은 길 위로는 눈이 군데군데 녹아 젖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문을 밀고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볶은 찻잎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에는 종이등이 달려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황금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츠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내내 혹한 속에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곧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찻잔과 찻주전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찻잔에 밝은 초록빛 차를 부었고 차에서는 마치 비온 뒤의 숲처럼 상쾌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약간의 단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차입니다.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을 정리할 때 이런 차 한 잔이 도움이 되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엔 산과 강을 그린 한국식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작은 창문 밖으로는 눈이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고요히 서 있었고 눈으로 뒤덮인 가지가 짙은 초록빛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로 가득했던 내 머릿속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물었습니다. 군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박진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K9과 함께였습니다. 이 무기를 개발하고 개선해온 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떠올렸습니다. 산속에서 얼어붙었던 자주포, 동료들의 긴장된 얼굴, 그리고 무기가 멈췄을 때 느꼈던 공포. 그 기억 속에서 박진우 씨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차를 다 마신 뒤 우리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과 회색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엔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붉고 파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에 그 불빛들이 반사되며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한강입니다. 서울의 심장과 같은 곳이죠. 강 건너편에는 유리로 만든 듯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고 불빛이 창문마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강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바쁘네요. 그런데 묘하게 정돈돼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바쁘게 살아가지만 질서는 지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공원 앞 스케이트장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저녁 공기 속을 맴돌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 속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 언덕을 올라가자 전망대가 나왔고 그곳에서 한강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땅 위에 떨어진 별들 같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떠오르거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찬 바람이 살짝 스쳐갔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땅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약속이다. 차의 온기, 눈 내린 마당, 한강의 불빛. 이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돌아가면 말할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군인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나라입니다. 다음 날 저녁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죠. 전통 한옥 식당에서요.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에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군인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한옥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기둥과 종이문이 특징인 한국 전통 가옥 스타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나무 바닥, 낮은 테이블, 은은한 등불빛이 방 안을 따뜻한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츠를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득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솔베르그 중위님. 박진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또렷한 영어로 인사하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테이블에 앉자 눈앞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시금치 무침, 조림된 생선, 하얀 밥, 그리고 중심에는 부글부글 끓는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퍼지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그릇에 찌개를 덜어주시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처음엔 매콤했고 곧이어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중 박진우 씨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군인을 배려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에 제 뺨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외국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에게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솔베르그 병장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K9에 대한 귀하의 평가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노르웨이의 생활, 한국의 문화, 음식, 계절, 가족 이야기까지. 그의 대학생 여동생은 제가 한국어로 이름을 발음하려 하자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번갈아 서로에게 질문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였고 신뢰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떡을 주문하셨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 디저트입니다. 말랑한 떡을 입에 넣자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진우 씨의 아버지가 제 목에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따뜻하게 하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포옹을 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총총한 서울 하늘 아래 호텔로 걸어가는 길. 저는 그 목도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함, 존중,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돌아가면 말할 겁니다. 한국은 무기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마음이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아침, 저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감정 속에서 호텔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진우 씨가 선물해준 작은 K9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속에서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공항 유리벽 너머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종이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저는 이미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 안에는 은빛 목걸이 그리고 작은 곡사포 펜던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작별이었지만 그것은 시작 같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2주 후 저는 진우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처음 악수를 나눴던 바로 그 회의실 그곳에서 제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진우 씨,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의 눈이 커졌고 순간의 침묵이 흐른 뒤. 네, 그의 눈빛은 망설임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는 직장도 국경도 잊은 채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후 부모님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저희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반지를 보여주자마자 박수를 치셨고 진우 씨의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녹였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서울의 한옥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벚꽃이 분홍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히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처음 만났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 조용히 서 있는 K9 곡사포 앞에서 그 위에 함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만든 거네요. 제가 말하자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죠. 지금 저는 그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있고 제 책상엔 그때 받은 K9 모형과 결혼 청첩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게 준 목걸이를 하고 출근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서로를 믿고 지키고 함께 살아가자. 강철처럼 단단하게, 차 한 잔처럼 따뜻하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